유명한 훈제 고깃집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젊은 여성의 의문스러운 실종, 서울 근교 광덕시 서초구의 한복판에는 훈남정이라는 고깃집이 있었다. 이곳은 고기를 전통 방식으로 소금에 절이고 훈연하는 독특한 방식 덕분에 일대 주민들은 물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다. 사장인 한도경 35세은 전문 요리학교를 졸업한 뒤 홀로 창업하여 자신만의 레시피와 정성을 쏟아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서 재료를 직접 고르고 모든 공정을 직접 챙겼다. 덕분에 이곳의 훈제 삼겹살과 돼지갈비는 소문이 자자했고 각종 맛집 프로그램에서도 촬영 제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약 1년 남짓 운영하던 훈남정이 돌연문을 닫았다. 당초 계획된 휴무 안내도 사전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이 치워지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애써 예약했던 손님들은 황망해했고 주변 상인들조차 이유를 알지 못해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사장님이 해외로 유학을 간다더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혹은 사업이 어려워져 도망간 거다. 등 근거 없는 소문만 무성할 뿐 사장 한도경은 물론 직원 누구와도 연락이 끊겼다. 이 가운데 유난히 상인들과 동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아르바이트생 이지윤 23세, 즉 외지 출신의 대학 휴학생까지 자취를 감추었다. 지윤은 평소 밝고 부지런해 점심시간마다 도경 사장을 도와 홀과 주방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았다. 친해진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 착한 딸 갑자기 그만뒀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걱정이 퍼졌다. 특히 지윤의 실종은 가족들도 이상하게 여겼다. 부모는 몇 주간 전화나 카톡에 답장이 없자 직접 광덕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훈남정은 폐업 상태였고 그 어떤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주변에 묻고 또 물었지만 연휴 직전 며칠 동안은 아예 모습을 안 보였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처음엔 친구 가족도 또래들처럼 기분 전환 삼아 여행을 떠났거나 지방에 새로운 일을 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로 넘어가고 일절 소식이 없게 되자 결국 지윤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지윤과 관련된 흔적, 즉 출근 기록부, 계좌 내역, 기차표 등등이 모두 완전히 끊긴 것으로 밝혀졌다. 훈남정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이지윤의 실종 사건은 동네를 넘어 이웃국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언뜻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두 사건을 두고 뭔가 큰일이 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번졌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사장님이 모종의 문제에 휘말린 게 아닌지 등 각종 추측이 오갔다.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훈남정과 이지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지만 지윤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슬픔과 의문, 그리고 아무런 단서도 남지 않은 서늘한 실종만이 남아 있었다. 두 해의 침묵, 옥상 위 수상한 스티로폼 박스 3개의 등장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훈남정의 갑작스러운 폐업과 이지윤의 실종 사건은 세간의 호기심에서 점차 잊혀가고 서초 하나 아파트는 여느 낡은 서민 공동주택처럼 또 다시 바쁜 일상에 휩싸였다. 입주자들은 매일 아침 일찍 시장으로 출근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았으며 오후가 되면 음식 냄새와 함께 각종 생활음이 복도와 계단을 채웠다. 그렇게 2014년, 2015년이 지나 2016년 봄이 오려던 어느 우중충한 오후, 그날은 비가 유난히 많이 내렸다. 낡은 아파트의 옥상은 지난 몇 년간 관리가 소홀해져 물이 잘 빠지지 않았고 녹슬어버린 배수구와 금이 간 시멘트 바닥은 곳곳에 웅덩이를 만들곤 했다. 관리실장 박문수 52세는 이틀간 들어온 여러 주민의 하수구 막힘 항의로 인해
오래된 우산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계단마다 미끄럽게 물이 고이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옥상에 올라선 박문수 실장은 물 웅덩이를 살피려다 구석에 어색하게 놓인 커다란 흰색 스티로폼 박스 3개에 시선이 멈췄다. 일반적으로 옥상에는 에어컨 실외기나 오래된 자전거, 창고로 쓰는 잡동사니가 드물게 있었지만 이렇게 크고 튼튼한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가 나란히 방치되어 있는 광경은 드물었다. 박 실장은 박스 위와 측면을 살펴봤다. 박스 입구는 굵은 갈색 테이프로 몇 겹씩 단단히 감겨 있었고 표면 이곳저곳에 손잡이 자국과 때탄 흔적,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엔 누가 식재료나 잡동사니를 잠시 올려놓고 잊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심코 한 상자를 들어보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느낌에 깜짝 놀랐다. 박스는 쉽게 들리지 않았고 안쪽에서 어딘가 불안한 액체가 미미하게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박 실장은 팔 힘이 부족해 새 박스를 구석으로 옮기지 못했다. 그는 아쉬운 마음에 옥상에서 내려오며 몇몇 주민들에게 혹시 이 스티로폼 박스 누구 물건이냐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모른다. 비 오고 미끄러워서 옥상에 안 올라간 지 오래였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좁은 계단, 그리고 낡은 배관 사이로 흐르는 비 냄새. 그날 저녁, 옥상 위에 방치된 박스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하게 그곳을 지켰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에는 없던 물건인 것 같다. 어쩌면 누군가 밤에 몰래 갖다 놓았을 수도 있다며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박문수 실장은 동네 시장에서 일하는 김태민 32세에게 연락해 박스들이 방치돼 불편하니 적당히 구석으로 옮겨주길 부탁했다. 김태민과 친구 한 명은 우비를 걸치고 미끄러운 옥상 계단을 겨우 올라가 힘을 합쳐 문제의 스티로폼 박스들을 확인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유난히 쿰쿰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박스에 손을 대니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다. 김태민은 처음엔 그저 생선이나 식자재를 담은 줄 알았지만 테이프를 조심스레 벗겨내자 곧 상상치 못했던 진한 부패와 소금 냄새가 한꺼번에 퍼졌다. 박스 안내부를 들여다본 순간 빙판처럼 하얗게 얼어붙은 소금 사이에 기이한 빛깔과 형태의 무언가를 본 그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바로 이 평범해 보였던 스티로폼 박스 3개가 2년간 감춰진 끔찍한 진실의 출발점이었고 곧 서초 하나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 파문의 전조가 되었다. 충격적인 진실, 소금 속에 감춰진 여성의 토막 시신 스티로폼 박스를 옆으로 옮기려던 김태민과 그의 동료는 생각보다 강렬한 악취와 손에 느껴지는 묵직함, 차가움에 이상함을 금세 느꼈다. 그들은 처음엔 고등어나 돼지고기 같은 식품 잔여물일 거라 여겼으나 계속 퍼지는 이상한 비릿함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김태민은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커터칼로 테이프 일부를 조심스레 잘랐다. 칼날이 플라스틱 마감 부분을 긁을 때마다 내부에서 섞여 나온 축축한 소금 알갱이가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뚜껑을 살짝 들어올린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부패한 냄새가 밀려들었고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용기를 내어 안을 다시 들여다본 김태민은 소금 더미 아래로 비정상적으로 하얀색과 갈색이 섞인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조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던 비닐을 젖히는 순간 어린아이 다리 정도 굵기의 작은 뼈, 그리고 일부는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상태의 살점이 눈앞에 드러났다. 분명히 누군가의 신체 일부였다. 이 세상에서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광경에 김태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았고 그 소리에 친구도 얼어붙었다. 두 사람이 계단에 비틀거리며 내려가는 사이 소문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로 삽시간에 퍼졌다. 몇몇 주민이 우산을 쓰고
호기심에 옥상으로 올라왔고 박스 내부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비명을 지르며 내려와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를 받은 광덕경찰서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다. 형사팀과 감식반, 과학수사대 인원 수명이 출동해 옥상 출입을 통제했다. 그들은 우선 모든 박스를 테이프로 봉인하고 각 박스를 별도의 비닐로 감싸 현장을 보존했다. 관할서 소속 법의학자들은 현장에서 1차 감정을 시작했다. 곧 3개의 스티로폼 박스 모두에서 비슷한 패턴의 신체 훼손이 발견됐다. 신체 여러 부위가 토막내져 각각 다른 박스에 나눠 담겨 있었으며 각 부위는 다시 두껍게 소금과 비닐로 겹겹이 둘러져 있었다. 타인은 쉬이 접근하거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세심하게 숨긴 흔적이 확연했다. 박스 내부에는 피가 이미 전부 흡수된 흔적, 그리고 신체 훼손 부위마다 어설프지만 의도적으로 깔끔하게 가른 자국이 남아 있었다. 과학수사대는 신속히 시신의 연령, 성별, 사망 추정 시기 등 각종 기초 정보를 확인했다. 노출된 피부 조직, 엉켜있는 중간 길이의 검은 머리카락, 일부 젖은 의복 조각 등을 토대로 젊은 여성임을 추정했다. 시신은 보존용 소금 덕분에 일반적인 부패보다 훨씬 덜 썩어 있었으나 일부 뼈와 조직은 이미 변색이 뚜렷했다. 모든 시신 조각은 비교적 정성스럽고 의도적인 방법으로 분산 포장되어 있었다. 이 소식이 단지 옥상에서 이상한 박스가 발견됐다는 수준을 넘어서 옆집에 여성의 토막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소문으로 삽시에 번졌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아이들을 지하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관리실엔 연달아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경찰은 긴급하게 수사를 확대했다. 불안과 경악,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서초 하나 아파트와 서초구 일대의 파도처럼 번져갔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 소금이 두껍게 쌓인 평범한 스티로폼 박스 속에서 2년 전 사라진 젊은 여성은 비로소 침묵을 깨뜨리게 된 것이다. 초동수사, 정육기술처럼 시신을 소금에 절여 악취까지 완전히 감춘 범인 경찰이 옥상 출입을 봉쇄하고 과학수사팀이 박스 내부 시신을 하나하나 수습하는 동안 아파트 곳곳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장 감식을 맡은 광덕경찰서 강력반장 최진호 형사는 3개의 스티로폼 상자와 주변 각종 흔적을 꼼꼼히 점검했다. 박스가 오랜 시간 야외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주변에서 강한 시체 악취가 거의 감지되지 않은 점에 형사들은 당황했다.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한 법의학자 한정혜 박사는 첫 감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 보통 장기간 방치된 시신이면 심한 부패취가 퍼지기 마련인데 이 경우 소금으로 꽉 채워진 상태로 나뉘어져 있어 냄새가 외부로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누군가 매우 의도적이며 신중하게 부패를 억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토막 부위는 겹겹의 비닐에 쌓인 뒤 약 10kg 이상 되는 거친 소금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일부 신체 부위에서는 소금 입자가 조직에 스며들어 단면색이 변해 있었고 이를 통해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체계적으로 절임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은 한식 전통의 고기 염장, 훈연 과정을 익힌 이가 아니면 쉽게 떠올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박스 무게, 출입구 구조, CCTV 사각지대 등을 조사하며 범인이 이 장소를 여러 번 오가며 충분한 시간과 체력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물품이 감시받지 않는 옥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범인은 내부 거주자이거나 장기간 이 건물에 드나든 경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다른 수사팀은 주변 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당이 임차인 명단을 확인했다. 주민 중 한 사람은 예전에는 옥상에 종종 절임고기, 훈연용 음식 등을 말리러 올려놓는 이가 많았다며 소금 냄새도 음식 준비인 줄 알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경찰은 박스 표면의 지문, 비닐 겹 사이 남아있던 머리카락, 신체 일부에 남은 의복 섬유 등을 수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동시에 소금 절임 방식과 신체 토막 크기, 절단면의 도구 흔적 등을 감식하며 범인이 정육, 요리 혹은 육류 보존 기술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형사는 평범한 우발적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오랫동안 은폐하려는 냉정한 계획성과 정교함을 보였다고 평했다. 시신의 발각 속도가 늦춰진 그 과정에서 범인은 근처에서 여전히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은 아파트 주민을 또 한 번 소름 돋게 만들었다. 이처럼 경찰과 전문가들은 소금을 이용한 시신 은닉 방식에서 직접적인 직업적 경험, 특히 전통 한식의 절임 훈연고기, 손질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흔적을 찾고자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냉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혀내기 위한 진짜 사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원 확인을 향한 산더미 같은 난관. 모에비우스의 수사 여성의 토막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이 맞닥뜨린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시신은 오랜 기간 소금과 플라스틱, 비닐에 쌓인 차에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신분증, 핸드폰, 가방, 심지어 신발 한 짝조차 시신들과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단지 약간의 얇은 옷 조각과 끊어진 여성용 액세서리 몇 개만 있을 뿐이었다. 법의학 감식팀은 시신의 신체적 특징, 뼈의 발달 정도, 치아 상태, 일부 남아있던 머리카락의 유전자 DNA,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연령대와 성별을 추정했다. 20대 초중반, 동양계 여성, 키 약 160cm, 건강한 치아와 중간 길이의 검은 머리. 하지만 이 정도 정보로는 신원을 특정하기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경찰청 실종자 전산망과 국가민원센터, 지방자치단체에 실종 신고된 10대, 30대 여성의 자료가 모두 동원됐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체격과 헤어스타일 혹은 등록된 신체 특징이 일부 일치하는 미제 실종자 사건이 수십 건 있었다. 경찰청은 이미 2년 넘게 소재가 불분명한 미해결 여성 실종 사건 파일 한 뭉치를 다시 펼쳐들었다. 각 가족에게 연락해 키, 치아 치료 이력 되도록 오래전에 남겨둔 머리카락이나 손톱 자료 제공을 부탁했다. 하지만 대조 결과는 번번이 무관하거나 우리 아이는 그 무렵 외국에 있었다. 실종된 날씨와 안 맞는다 등의 해명이 이어졌다. 서초 하나아파트 주변 상가와 거주자, 단기 장기 임차인, 출장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전입 전출 명단, CCTV, 아파트 출입카드, 우편물 이력까지 전방위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공식 세대원 목록이나 임대기록, 관리실 방문자 명단, 어디에도 등재된 바 없다는 사실이 특별한 단서로 남았다. 수사팀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혹시 잠시 머물다 떠난 당위 거주자 혹은 비공식 하숙, 불법 체류 외국인, 신분 노출을 의도적으로 피한 부류일 가능성도 고려했다. 동시에 옥상 박스가 들어온 시점과 이후로 아파트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춘 사람의 존재를 찾고자 개별 주민 인터뷰와 수십 시간에 이르는 CCTV 분석, 비록 대부분이 오래되어 화질이 저급하긴 했으나 이어졌다. 몇몇 주민은 2, 3년 전쯤 가끔 옥상에 올라오는 젊은 여성이나 늦은 밤에 시장에서 낯선 여성을 본 적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시기도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했다. 경찰은 도심 아르바이트 업체, 대학가, 여성복지원, 노숙인 쉼터, 범죄 이력자 데이터베이스, 심지어는 국제 실종자 조회까지
정보를 확장했다. 당시 각종 인터넷 실종 제보 게시판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옥상에서 발견된 시신, 혹시 내 가족이 아닐까라며 수십 건의 문의와 제보가 빗발쳤으나 대부분은 곧 확인 결과 무관함으로 정리되곤 했다. 그러는 동안 언론에서는 소금에 절인 여성 시신 유기, 범인은 누구인가, 신원 미상 여자, 진실은 어디에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연일 이어지며 실종 피해자 가족들을 극심한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 혹여라도 우리 가족 아니겠지 하고 언론사, 경찰서, 구청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으나 법의학 대조와 지문, 치아, DNA 채취 과정마저 바쁜 실무 수사팀을 더 압박했다. 이 무렵 수사팀은 결정적인 정보 획득의 마지막 희망을 DNA와 법의학에 걸었다. 남아있는 머리카락과 손톱, 치아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복지부, 병원 기록과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DNA 정보가 쌓여있는 전국 실종 아동, 청소년, 성인 리스트를 샅샅이 뒤졌다. 동시에 피해자가 장기기증 희망자 혹은 과거 건강보험 대사검사에서 샘플을 남겼을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년 전에 떠난 실종자 일부는 가족들이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고 DNA 샘플 채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여전했다. 경찰 간부들은 연일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에 남겨진 단 하나의 작은 흔적이라도 반드시 재검토하고 접점이 되는 유일한 시간대를 치밀하게 추적하자고 강조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직접적 증거나 목격자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망자조차 이름을 되찾지 못한 채 방치되는 비극만은 막자는 자존심 어린 각오였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신원 규명은 계속 실패했다. 몇몇 수사팀원은 이대로면 영원히 신원 미상으로 처리될 수도 있겠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일지 모르는 누군가는 여전히 어디선가 기다릴 텐데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현실이 모두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았다. 마치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채 소금더미 속에 고요히 숨죽였던 여성처럼 진실도 그 무게만큼이나 깊고 짙은 미궁의 바닥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기묘한 교차점, 훈남정 식당과 한국 전통 염장 기술의 그림자 서초구의 한적한 아파트 옥상에서 확인된 소금절임 시신은 모든 단서를 미궁에 빠뜨렸다. 수사팀은 끈질기게 피해자와 사건을 연결할 밑바탕을 찾던 중 시신 훼손 보존 방식이 낯설 정도로 체계적이고 숙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과학수사관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적용된 고강도 염장과 유사 정육 방식에 경악했다. 단순히 시신을 훼손해 감추는 은닉 차원이 아니라 고기에 소금을 들이부은 뒤 치밀하게 비닐과 박스에 겹겹이 싸서 악취, 부패, 유출 위험까지 전부 차단한 결과였다. 현장 감식 보고서에는 육류 저장에 능통한 특정 요식업 종사자, 특히 절임 훈연과 같은 전통 음식 보관법에 익숙한 인물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메모가 남겨졌다. 이때부터 경찰은 사건 발생지 반경 2km 내외의 음식점, 특히 정육점과 전통 한식당, 시장 내 염장 및 육가공 관련 업소를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중 단연 눈에 띈 곳이 훈남정이었다. 오래된 주민들은 시장 상인이나 젊은 이들까지도 이 집 삼겹살을 먹으려고 줄을 섰다고 회상했다. 훈남정은 일반 고기로 요리하지 않았다. 남다른 매력의 훈제 염장, 삼겹살과 갈비, 특제 소금 숙성과 허브를 곁들인 돼지고기 등이 간판 메뉴였다. 주방 한켠엔 커다란 소금 자루와 수십 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곤 했다. 고객들은 식사 후 다음 달엔 어떤 신메뉴가 나올지 기대돼서 꼭 예약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그 비법에 궁금증이 많았다. 맛의 비밀은 정교한 절임과 훈연 노하우, 그리고 사장이 직접 고기에 소금을 세우며 들게 하는 치밀한 과정에 있었다. 경찰은 훈남정에서 사용했던
이 소금 절임과 박스, 비닐 등 보관 용기가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것과 형상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특히 세정되지 않은 빈 플라스틱 박스, 두꺼운 테이프, 대용량 무정제 천일염까지 겹치자 의심은 더 깊어졌다. 또 하나, 한동영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이지윤의 실종 시점, 그리고 특이 영업 방식이 동시에 맞물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전통 염장과 고기 훈연은 한식의 뿌리 깊은 음식 문화다. 선조들은 육류 부패를 막고 기나긴 겨울을 대비해 소금, 숯, 나무 연기를 이용했다. 화롯가에서 엄선한 소금과 함께 직접 손질한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 두텁게 절이고 비닐이나 천으로 꽁꽁 싸매 창고나 다락방, 옥상에 보관했다. 요즘은 식당이나 고깃집, 간편식 브랜드에서 그 방법을 변형해 활용하지만 수십 년의 내공이 필요한 까다로운 작업으로 정평났다. 훈남정의 한도경 사장은 요리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절임 방식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 후 직접 전국의 전통 장터, 염전, 옛날 백반집을 순회하며 숙성과 훈연 노하우를 스스로 개척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 상인들은 한동영은 새벽마다 유기농 소금과 한약재, 민물고기, 허브를 들고 다니며 실험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개발한 숙성 염장 레시피는 단골 손님 사이에서 신비하게 여겨졌다. 고기나 생선 어디에도 썩는 냄새 없이 깊은 맛이 났다. 는 입소문은 곧 서초구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졌다. 수사팀은 고기 보관용품 취급 도매상, 플라스틱 박스 공급 업체, 아파트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훈남정이 급히 문을 닫던 무렵 도매상 창고에서는 주문하지 않았던 대형 스티로폼 박스 3개가 사라진 흔적이 발견됐다. 또 도경이 주로 쓰던 염장용 천일염 납품처 기록에서도 한동안 큰 거래가 중단된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수사가 고기 염장 전문점의 흔적과 맞물려 들어갔다. 경찰은 여러 식당 관계자, 요식업체 종사자, 심지어 이웃한 정육점 사장까지 불러 절임 과정의 난이도와 기술적 특이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답변은 거의 한결같았다. 일반인이나 초보 주방장은 이 정도 수분 조절, 부패 억제, 냄새 봉인 등은 절대 흉내낼 수 없다. 손에 숙련된 정육업자, 훈연 저장 장인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소금의 입자 크기와 혼합 비율, 절단 부위의 해체 흔적 등 모든 것이 전문가의 솜씨를 증명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훈남정의 기묘한 폐업, 아르바이트생 이지윤의 흔적 없는 실종, 도경의 급작스런 이사 등 여러 정황이 한국식 고기 염장 문화라는 사회적 배경과 절묘하게 겹쳤다. 마치 일상의 평범한 음식 문화가 상상 못할 범죄의 도구가 된 셈이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초시장은 물론 전국 고깃집, 음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식 전통 절임 기술의 역이용이란 논의가 한동안 이어졌다. 다수 미디어는 끔찍한 범죄의 냄새마저 단순한 음식 준비로 완전히 위장됐다는 점에 경악했다. 몇몇 시민은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절임 고기를 깡통이나 박스에 숨겨두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식재료 보관법이 누군가에겐 범행 도구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가 진척될수록 한식 염장 문화는 두 얼굴을 가진 사회 현상처럼 비춰졌다. 한편에선 생계를 위한 정직한 지식, 오랜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비뚤어진 욕망과 범죄 심리에 활용될 때는 지켜보고 막을 수 없다는 비극이 도드라졌다. 경찰 보고서에도 현지 밀집 가옥, 시장 문화, 상업적 염장 관습 등 유독 한국적 문화망이 사건 은폐에 도움을 줬다는 항목이 추가되며 한 세대의 집단 기억까지 섬뜩하게 각인됐다. 마침내 수사팀은 훈남정 식당 주변에서 결정적인 단서, 즉 이지윤이 부모에게 남긴 염장고기 배우기 관련 쪽지와 훈남정 비상구 CCTV 일부분을 확보해내면서
모든 의심이 전통적 염장 방식의 전문성과 깊이를 토대로 좁혀져 갔다. 이때부터 한독영 사장과 실종 여성을 연결시키려는 경찰의 움직임이 집요하게 진행됐다. 음식과 문화, 기술과 범죄가 교차하며 평범함과 악의의 경계선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름을 따라가다. 훈남정 사장 한독영, 사건과 동시에 사라지다. 경찰 수사가 시신의 정체와 보존 방식에 집중되던 바로 그 시기,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훈남정이라는 식당의 존재와 그 중심에 있던 한독영 35세의 자취가 사건과 기이하게 맞물려 있었다. 구도심, 광덕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서 문을 열었던 훈남정은 모두가 인정한 지역 명소였다. 하지만 폐업과 동시에 사장 한독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경찰과 주민 모두가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그가 사라진 시점은 이지윤의 실종과 놀랄 만큼 정확하게 겹쳐졌다. 2014년 음력 설 연휴 전날, 평소와 달리 훈남정은 돌연 휴업을 알리지 않은 채 내부 집기를 치우고 벽면 광고물과 영업시간표, 모든 인적 단서까지 싹 사라진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저녁까지도 삼겹살을 예약하려던 단골 고객들에게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인근 가게 주인들은 며칠 동안 한독영이 시장이나 상점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장사 잘 되던 집이었는데 문득 조용해지고 아무 소문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우편물과 배달 주문, 대형마트, 납품 기록까지 살펴본 경찰은 사장이 마지막으로 시장 물류를 받았던 날짜가 실종 당일 전날로 확인되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전기와 수도 검침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폐업 후 며칠간은 누구도 식당 안에 출입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후 한동안 음식물 쓰레기나 신선식품 배송, 정육점 도마에 등 일상적 거래는 전부 끊어졌다. 이 과정에서 훈남정의 단골 손님 일부는 혹시 영업 방식 전환이나 업종 변경 때문일 거란 순진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동시에 한독영 본인의 거주지가 문제의 식당과 인접해 있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경찰이 공식 전입 전출, 주민등록, 임대보증금 반환 기록 등을 모두 열람한 결과 2014년 1월 말 무렵 한 씨가 인근 오피스텔 단기 임대에서 갑작스럽게 퇴거하며 남긴 계약서가 나왔다. 보증금 반환은 특별한 문제 없이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이 날짜가 이지윤 실종, 훈남정 폐업, 옥상 박스 유기 시기와 모두 일치해 오싹한 동선을 드러냈다. 이웃 주민들의 기억 속 한독영은 조용하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으로 특별히 두드러지게 행동한 적이 잘 없었다. 반면 그와 가까웠던 일부 시장 상인은 그가 혼자 새벽에 근처 공터를 오가거나 자주 나무 상자와 무거운 비닐봉투를 직접 옮기는 모습이 이상했다는 제보를 했다. 더구나 식자재 대리점 직원들은 종종 사장이 염장용 대형 소금자루, 스티로폼 박스, 고기, 절단 도구 등을 대량 구입하는 걸 목격했으며 폐업점 정리 당일에도 트럭 한 대에 큰 상자 여러 개를 싣고 옮기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독영의 통신 기록,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내역을 전방위로 추적했으나 2014년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갑자기 끊겼음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그가 마지막으로 ATM기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인출했다는 점, 그리고 며칠 후 원거리 농촌 지역의 소형 숙박업체에서 신분 확인을 시도했던 기록뿐이었다. 동행자나 체류 동선은 파악되지 않아 수사는 다시 미궁에 빠졌다. 문제의 박스를 유기한 인물이 전형적인 외부인의 동선이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점은 한독영이 사건 직전까지 아파트나 식당 근처 곳곳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식재료 운반이나 폐기상자 처리에 능한 전문 음식업 종사자라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감시가 느슨한 틈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한도경의 동선, 접촉자, 퇴거 전후 행적, 그리고 과거 고향 강원도에서의 이력까지 전면 재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가족, 친구, 요리학교 동기, 관련 업계 지인들까지 접촉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는 실종 직전 완전히 꺼졌으며 가족들조차 수개월째 직접 연락을 못했다는 진술만 남겼다. 동창들과 요리사 동료들조차 훈남정 폐업 몇 개월 전부터 한동경의 태도가 유독 예민해지고 종종 현실적인 생활고와 동업 권리금 문제로 고민했다는 기억을 이야기했다. 경찰은 그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출근날 저녁 직원들과 잦은 언쟁, 실습실에서 혼자 늦게까지 소금과 고기를 만지작거리던 모습, 그리고 출입문 폐쇄 후 불을 오래 켜둔 채 혼자 머무르던 CCTV 일부 장면까지 확보했다. 모든 정황이 이지훈 실종, 옥상 박스, 한도경의 잠적이라는 교집합 위에 융합되며 수사는 점점 그를 가장 유력한 인물로 겨누기 시작했다. 낮에는 누구보다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지만 밤에는 알 수 없는 비밀과 중압감, 경제적 공영에 짓눌렸던 한도경. 갑작스레 사라진 그의 그림자 위에 동네 주민들과 경찰마저 섬뜩한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드러난 피해자의 정체. 지방 출신, 꿈을 안고 광덕에 찾아온 이지훈 경찰과 과학수사대, 법의학 전문가들의 집요한 노력 끝에 마침내 토막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구멍난 단서와 어려운 과학적 대조 사이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희미한 머리카락 뿌리에서 발견된 DNA 정보였다. 이 데이터는 전국 실종자 가족 중 하나인 전라북도 이씨 집안의 정보와 일치하게 되었다. 이지훈은 전라북도의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하고 조용한 외동딸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도시 대학 진학의 의지가 강했으나 잠시 방황 끝에 휴학계를 내고 새로운 진로와 경험을 찾아 경기도 인근 광덕시로 상경했다. 가족에게는 서울 근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사도 배워보고 싶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요즘 괜찮은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어. 사장님도 좋고 일이 재밌어. 언젠가 나도 내 가게 하나 내고 싶어 였다. 광덕에 도착한 지우는 각종 아르바이트와 작은 일거리를 전전하다가 시장 주변에서 합리적인 월세방을 구해 자립을 시작했다. 낮에는 식자재 가게, 저녁에는 유명한 훈제 고깃집 훈남정에서 일했다. 손재주가 좋고 싹싹했던 그녀는 빠르게 사장과 직원, 단골 손님들의 신임을 얻었다. 혼자 서울에 올라온 덕에 외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지우는 매사에 긍정적이었다. 소원을 묻는 동료에게 나중에 훈제 고기 만드는 법, 완전히 배워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로 장사에 큰 뜻이 있었다. 지훈의 실종 이후 긴 세월 동안 가족은 수십 차례나 광덕과 서울을 오가며 그녀의 행방을 찾았다. 실종 직전 약 한 달간은 연락이 다소 뜸해지고 명절을 앞두고 아예 전화와 메시지, SNS 모두가 끊겼다. 부모는 처음엔 새 일자리를 찾아 부산하거나 지방으로 옮겼으리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수개월, 그리고 2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자 비로소 큰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국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족은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론 막연했던 모든 가능성이 현실이 됐음을 받아들여야 했다. DNA 대조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된 후 지훈의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곧장 옥상 박스에 현장 감식 보고서를 보았다. 사진과 기록, 악몽 같은 사실 앞에서 그는 끝내 말없이 울었다. 어머니 역시 실제 딸의 시신 일부를 직접 대면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오래전 남겨뒀던 지훈의 윤영이 사진, 손톱 한 조각, 오래된 묶음의 머리카락만을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특히 가족들은 경찰이 건넨 훈남정 출근표, 일기장 조각, 이삿짐 센터 영수증, 친구와 주고받던 편지들에서 지훈의 마지막 흔적을 더듬었다.
즐겨 신던 운동화와 액세서리 일부, 심지어 고모가 선물한 작은 머리띠까지도 감정 자료로 쓰였다. 가족의 진술과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전 몇 달간 지우는 기운이 없거나 사장과의 갈등을 암시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그녀의 모습에 대해 항상 인사 밝게 하고 시장에서 야채 사다가 같이 나눠 먹곤 하던 착한 처자였다. 명절 직전엔 아예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다고 기억을 되짚었다. 경찰은 시장 인근 CCTV, 건물 출입 기록, 아르바이트 출퇴근 위치와 날짜까지 모두 분석했으나 소급자료 한계와 오래된 장비 상태 탓에 완벽한 재구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남에 따라 지윤이 신뢰했던 동료와 사장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 충돌과 금전적 정서적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마지막 연락 수신지와 사장 한도경의 갑작스러운 잠적 시점이 강하게 교차했기 때문이다. 범행 후 가족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절망으로 바뀌었고 온 동네와 시장 전체가 한동안 깊은 침묵과 슬픔에 잠겼다. 광덕에 잠시 머물렀던 젊은 꿈, 이름도 얼굴도 평범했던 지방의 소녀는 결국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긴 수색과 과학 수사의 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기억 속에서 이지윤이라는 이름이 핏빛 진실로 남겨졌다. 갈등의 단면, 돈과 꿈, 감정의 파국, 그리고 비극으로 치닫는 순간 이 사건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갈등이 드러난 것은 사장 한동영과 아르바이트생 이지윤 사이에 오랜 누적된 감정과 돈 문제였다. 처음 이지윤이 훈남정에 들어온 것은 대학 휴학 후 생활비와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터에서의 신뢰와 친밀감이 쌓이면서 동료이자 때로는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매장 운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손님 응대 방식과 신메뉴 개발에서도 서로 의지했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 수익 분배, 점포 운영 방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밀 레시피의 관리와 독립 창업 계획을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생겼다. 지윤은 손님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직접 메뉴를 제안하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심을 키워갔다. 한도경 역시 이런 적극성과 재능을 높이 샀지만 한편으론 경계심과 질투심도 커졌다. 특히 가끔 매출 정산 때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싹트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말 못할 불편함이 쌓여갔다. 결정적 전환점은 구정 연휴 전 매장 매출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윤은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고 싶었고 특정 금액의 보너스나 매장 운영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했다. 한도경은 당장의 사업 확장, 재료 구입비 등 명분을 들어 망설였고 급기야 두 사람 사이에는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주민 한 명은 며칠 전 가게 문 닫기 직전에 두 사람이 주방에서 크게 다퉜고 지윤이 울먹이며 밖으로 뛰쳐나가는 걸 봤다고 회고했다. 다른 직원 역시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함 밑에 묘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가까웠던 순간마저 곧잘 불신, 오해, 그리고 억울함으로 뒤바뀌었고 두 사람이 자신만의 진실과 욕망을 지키려 할수록 불화는 증폭됐다. 심리학 전문 수사관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 파트너이자 은근한 라이벌 의식, 돈 문제, 그리고 미래 불안이 얽히면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일상적으로 도사리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침내 그날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던 가게 안에서 말다툼이 극한에 달했고 쌓인 감정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치달았다. 증언에 따르면 한도경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고 곧바로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후 그는 패닉에 빠져 본능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일상 속 반복된 미묘한 관계 악화,
금전적 불안, 상실감과 분노가 어떻게 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한순간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소름 끼치는 자백, 범인의 목조름, 시신 절단, 그리고 주방장의 은폐기술 경찰에 붙잡힌 한도경은 긴 침묵 끝에 자신이 겪은 끔찍한 밤의 진상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냉랭하고 축축한 공기, 좁은 숙소에 공허한 정적,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 그의 진술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하나하나 또렷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한 번의 말다툼이었다. 손님 정산과 보너스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고 지윤의 서러운 눈물이 내 분노와 불신에 더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져 버렸다. 한도경은 그 사건의 순간을 공황발작 같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지윤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지윤은 힘없이 쓰러졌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뒤덮었고 도경은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진 것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봤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현실 부정이 뒤섞인 채 몇 분, 몇 시간이 흘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숨죽인 시신과 세상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비극뿐이었다. 그는 정신이 온통 하얘졌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모두 망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고 후회와 복합적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자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았던 주방과 정육 기술이 본능적으로 손끝에 되살아났다. 범행을 은폐하려면 흔적을 완벽히 감춰야 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큰 칼과 식도, 도마, 그리고 각종 비닐과 포장재를 꺼냈다. 그의 손은 이미 여러 차례 돼지고기 부위를 손질할 때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도경은 먼저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시신의 주요 혈관을 묶고 면장갑과 두꺼운 앞치마를 착용했다. 주방의 모든 창문과 커튼을 단단히 닫았다. 처음에는 손조차 떨렸으나 점점 기계적으로 동작하게 된 자신을 알아차렸다. 그는 신체를 절단한 뒤 각 부위를 최대한 작은 크기로 분리했다. 뼈와 근육, 내장과 피부, 각각의 조직을 해부용 노하우로 적절히 분리해 별도의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에 구획해 담았다. 시신을 훼손하는 작업엔 극단적 집중과 냉정이 필요했으며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치명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 단계는 은폐였다. 도경이 택한 방법은 바로 오랜 전통인 소금 절임이었다. 고기의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 식염과 얼음, 방부용 재료들을 두툼하게 꺼냈다. 각 부위마다 소금을 잔뜩 덮은 뒤 2중 3중으로 비닐을 씌웠다. 옛날 훈제 저장육 제조 기술이 이 순간 흉악한 목적에 쓰였다. 생고기를 장기 보관하듯 오직 시신의 흔적만이라도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이윽고 도경은 모든 신체 부위를 큼직한 스티로폼 박스 여러 개에 나눠 담았다. 이 박스들은 평소 고기 도매시장이나 식자재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며 자주 봤던 보관용이었기에 외부인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박스 바닥에는 방수 처리를 한 뒤 소금과 살점이 직접 맞닿지 않도록 비닐을 바닥에서부터 단단히 깔았다. 그 위에 머리, 팔, 다리, 몸통 등의 절단된 부위를 순서대로 겹겹이 소금에 파묻듯 눕혔다. 뼈 사이와 피부 여백에도 소금을 잔뜩 채워 넣었다. 모든 박스에는 굵은 갈색 테이프를 몇 번이고 힘껏 감아 외부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자 주방과 방은 이미 밤이 새도록 차가운 정적만 남아 있었다. 도경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손놀림과 사체 앞에서 이성을 유지한 자신이 두려웠다. 그는 박스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들고 아파트 옥상으로 연결되는 뒷계단을 타고 어두운 밤중에 몇 번이고 오르내렸다.
그 과정에서 이웃이나 경비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한 치의 소음도 내지 않으려 몸을 잔뜩 움츠렸다. 내가 한 짓이 현실이 아닐 수 있다면, 이 박스들을 그냥 없애버릴 방법이 있다면 매일 밤 잠을 못 잤다. 그러나 결국 피와 소금, 비닐로 뒤덮인 박스만이 내 곁에 남았다. 그가 남긴 이 자백은 과학수사대조차 놀랄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역설적으로 주방장의 논리가 어떻게 범죄에 활용 가능한지 세상에 고발하는 순간이었다. 수사진들은 도경의 자백에 따라 직접 시연을 요청했다. 그가 사용한 식도, 칼, 비닐, 테이프, 쌓여있던 소금, 심지어 세정제와 앞치마까지 실증 실험의 대상이 됐다. 법의학자와 프로파일러는 주방에서 남겨진 칼집 흔적, 검은 비닐의 재질, 플라스틱 박스 내부의 미세한 단서와 잔존 DNA를 정밀 분석했다. 화학수사팀은 박스에 남은 냄새와 소금 결정에서 인체 부산물 분해 과정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범인이 전문 조리사이자 훈제 육류 전문가였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그의 범행 은폐 기술은 보통 사람이라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밀했고, 오랜 업력에서 비롯된 행동임에 경찰들조차 손뼉을 칠 만큼 정교했다. 그러나 범죄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치밀해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는 기본 원칙 아래 수사팀은 도경이 만져본 모든 도구와 남긴 모든 발자국, 패턴을 분석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구도 속이지 못했다. 숨기려 했던 죄가 결국 진실로 드러나는 날, 내 손끝의 기술 자체가 부끄럽고 두려웠다고 진술을 마무리했다. 그날의 자백과 은폐 방식은 단순 폭력 이상의 기술화된 범죄의 전형으로 한국 범죄 수사사의 길이 남게 되었다. 북한 전역에 걸친 추격과 결국에 항복 한도경의 충격적인 범행이 밝혀진 이후 광덕 일대와 서초 하나 아파트는 한동안 소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행방은 불분명했다. 경찰은 즉각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특히 서울 근교 및 북한 도로망을 따라 검문 검색을 확대했다. 도경은 치밀하게 신분을 숨긴 채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다. 도경의 첫 행선지는 신분이 드러나기 힘든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밤에만 움직이며 낮에는 폐가나 버려진 창고에 몸을 숨겼다. 거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으로 식량을 구입했다. 유일한 변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전국적 수배 보도와 경찰 수색 차량의 사이렌이었다. 도경의 도주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외로웠고 시간의 흐름은 잔혹할 만큼 느리게 흘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인적이 드문 험준한 산악지대와 농촌 마을을 전전했다. 한밤중엔 허름한 모텔이나 공사장에 숨어들었고 비바람 부는 날에는 폐차장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오직 생존만을 생각해야 했다. 식사는 슈퍼마켓에서 산 간편 식품과 인근 시골 마을에서 챙긴 낡은 도시락으로 때웠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신경을 곤두세웠고 택시 대신 도보로 이동하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이용했다. 도경은 자신이 쫓기는 입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일반적인 노선 대신 인적 드문 들판과 작은 하청이를 따라 이동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 이동수단은 피했고 가끔 눈에 띄지 않게 흙먼지 낀 시골버스에 잠시 몸을 맡기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처럼 범인의 움직임은 그의 오랜 요리사 생활에서 익힌 치밀함과 세심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 인근부터 점차 수색 범위를 넓혀 나갔다. CCTV, 통화 내역, 택시 결제 정보, 폐쇄된 주유소 카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분석했다. 형사들은 중간중간 도경의 옛 동창, 친인척, 이전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까지 만나 신문과 탐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도경은 가족과의 연락도 모두 끊어 체포를 어렵게 만들었다. 도경이 착용한 옷, 습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경찰은 특징별로 정리해 전국에 알렸다. 이 무렵 도경의 정신 상태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죄책감이 뒤섞인 채로 변화했다. 그는 종종 악몽에서 자신이 체포되는 장면, 가족이 오열하는 모습, 피해자의 환영에 시달렸다. 밤 깊은 시골길에 혼자 걷는 시간마다 이따금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했다. 술집이나 작은 식당에 들러 잠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주변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했다. 어떤 밤엔 창밖을 보며 움츠렸고 바람소리에도 화들짝 놀랐다. 일부 경찰은 도경이 분명히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리더 형사는 그는 여태껏 치밀하게 은신했고 언젠가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버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스트레스와 외로움, 죄책감이 결국 심신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사건 발생 3주 후 결국 결정적 단서가 포착된다. 강원도 양구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도경의 얼굴과 유사한 인상이 남아있다는 민간 제보가 입수되었다. 즉각 형사들이 양구 지역의 모든 숙박업소, 식당, 시장 주변을 다시 뒤졌다. 그 사이 도경은 인근 패창고에서 며칠간 숨어 지내다가 끝내 한밤중 아무런 소지품도 없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자수 직전 도경은 극심한 불면과 환청,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경찰서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수차례 망설였고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머뭇거렸다. 이윽고 형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 이상 숨을 곳도 사람답게 살 용기도 없다며 범죄를 자백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과 끝없는 후회, 그리고 어딘가 해탈한 듯한 허탈함이 교차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함과 동시에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경은 비교적 차분하게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조사실에서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형사의 질문을 들었고 수사팀은 최초 이동 경로부터 은신 방법, 심경 변화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추궁했다. 그는 스스로 도망 중 내내 경찰 소리, 뉴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고 털어놨다. 때로는 극심한 단식과 피로, 감정 기복 탓에 몸이 크게 쇠약해졌고 자수 당시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양구경찰과 광덕경찰서의 공동조사팀은 체포 직후 도경의 진술 신빙성을 확정하기 위해 그가 직접 거친 이동 경로와 은신처, 사용 물품 등을 현장 검증으로 재현하게 했다. 도경은 느리지만 자세하게 자신이 숨어든 폐가, 사흘간 묵었던 산장, 식사했던 마을 식당의 위치, 그리고 숨어 다닐 때의 심리를 진술했다. 이 증언은 범행 이후 심리적 붕괴와 인간성 회복 사이, 양가적 감정의 반복이 어떻게 범인을 압박해 결국 자수를 선택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과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자수의 계기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오랜 도주 생활에서 오는 극도의 불안과 죄책감. 둘째, 치밀한 계획에도 결국은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두려움. 셋째, 자신이 한 참혹한 범행을 사회적으로 심판받음으로써 미래의 속죄를 바라는 의지다. 가족과의 단절, 빚어진 고독, 반복되는 자아와의 싸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압박이라는 것이었다. 한동영이 체포되고 검거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미디어와 대중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냉혹한 계획과 잔인한 은폐에도 불구 한 인간의 양심은 도망칠 수 없는 사슬이 된다고 평했다. 이후 도경의 범행 경위와 집중 수사는 언론에 상세히 공개되었고 전국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처럼 도망과 자수의 전 과정을 통해 사회는 범죄 이후에 인간이 마주하는 심리적 그늘과 끝없는 죄의식이 어떻게 파국의 마지막을 이끄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판결의 종결.
범죄의 대가와 남겨진 여운, 한도경의 재판은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시작되었다. 피고석에 앉은 그는 이미 탈진한 듯한 얼굴로 결코 회복되지 않을 상실과 후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끔찍한 범죄의 수법,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련의 은폐 시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법정은 한동안 냉랭한 침묵에 휩싸였다. 검찰은 특히 한도경이 단순한 격분이 아닌 사체 유기와 은폐에 이르는 일련의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 실행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했다. 그가 수년간 축적해온 조리 기술을 범죄에 사용한 점, 그리고 이지훈을 돕겠다며 가족과 동네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여러 증언들이 쏟아졌다. 가장 잔혹한 점은 피해자 사후, 그를 기억해줄 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은 점이다. 라는 검찰의 논박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정의 동요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순간적인 충동, 심리적 압박과 피해자와의 재정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범행의 치밀함, 사체의 잔혹한 처리 방식, 그리고 오랜 도주 끝에 자수하기 전까지 반성 없이 도피에 몰입했던 점을 들어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분노와 이기심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일침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가족은 매일 법정을 찾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지훈의 어머니는 때론 오열하며 때론 대신 억눌린 분노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변호인을 통해 딸의 꿈과 미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시간의 고통이 이 한순간의 폭력이 모두 앗아갔다는 진술을 남겼다. 한도경에게는 특수살인 및 사체 송호의 유기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의 마지막 선언이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는 정적이 흘렀고 피고조차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언론은 이 사건을 소금 속에 감춰진 비극, 가장 현대적인 기술로 포장된 가장 원시적 범죄라 평했다. 사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한 사람의 범죄로 여기지 않았다. 친구, 동료, 지역 사회와 고향까지 연이어 진통을 겪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우리와 동행한 꿈이 왜 그토록 잔혹한 결말로 이어졌는지 자문케 했다. 고 토로했고 서초구와 광덕 지역은 한동안 침묵의 거리가 되어버렸다. 청년층과 취업난, 도시로 올라와 겪는 외로움, 불안 경쟁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직장 내 갈등 관리 교육 등 특별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에게 남겨진 슬픔은 그 어떤 판결로도 씻길 수 없었다. 이지훈의 친구들은 그녀의 소박했던 일기장과 책, 작은 장식품을 모아 동네 작은 도서관에 지훈 기억의 방을 만들어 그를 추모하였다. 매년 명절이 되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조용히 명복을 빌었다. 이 사건은 범죄의 기술적 고도와 인간관계의 균열, 삶의 일상성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경고하는 거울로 남았다. 사회적으로도 누군가의 절망과 불신, 그리고 순간의 격정이 피하지 못할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 역시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진정한 회복은 처벌에만 있지 않다.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감시해야 할 몫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도경 사건은 법적 단죄 이상의 흔적을 남긴 채 긴 그림자와 함께 한국 현대 범죄사의 아픈 상처로 새겨졌다.